이슈의 이면을 파헤쳐 봅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중국의 꿈이 된 반도체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중국 반도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국 거 성장하는 걸 제압하고 나서 뭐 다들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하네요. 중국이 이렇게 큰 투자를 다시 감행한다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좀 생경스러울 수 있는 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최근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투자를 한다는 건 실패한 걸 재건하는 건지 아니면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진행하는 건지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 그런 보도들이 최근 한 1, 2년간 뭐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팩트를 체크해 보면 뭐 그렇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중국의 그 반도체 국산화율 한 9%였다가 네. 작년에 한 23%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즈음에 대략 한 15% 그 내외였는데 그 사이에 한 13% 정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그런데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뭐 AI 때문에 다 파운드리가 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TSMC를 포함한 대만이 절대 강자인데 마켓시어가 한 68% 되고요. 예. 우리가 2등이라고 하지만은 한 14%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 중국이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드라마는 금년 1사분기 데이터인가를 보면 중국의 우리 삼성전자 같은 이제 회사가 SMIC인데 예. 이 회사가 파운드리 마켓에서 지금 랭킹 3위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좌초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내수 시장 이것 때문에 국산화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ING다, 진행형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고 시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이 누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사양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들은 뭐 이제 중국이 싸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고부가가치의 진짜 7나노 이상이 될 것 같은 반도체를 막는 게 목표였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최근까지 전개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14나노 이하의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규제했고요. 그다음에 디램 마찬가지로 18나노, 뭐 낸드 256단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르몬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중국이 르몬드 상무장이 뒤통수를 쳤어요. 예. 그 방문하고 다 끝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날 저녁에 하웨이가 7나노 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14나노 이하는 뭐 기술이든 장비든 제품이든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툭 터지니까 미국은 정말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르몬드가 돌아가서 바로 이제 AI 관련되는 거 다 스톱시켜라 뭐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 그랬더니 이제 7나노 이하들은 뭐 그 노광 장비 중에서 이제 EUV 장비를 이제 쓰는 것이 효율적이 높지만 중국은 EUV 장비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7나노가 14나노 장비를 갖고서 이제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그러는데 예.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회칼로 예를 들어서 생선회를 뜨면 깨끗하게 한 방에 떠지지만 예. 회칼이 없으면 어떡하냐. 시칼로요? 그렇죠. 시칼로 4번 썰어서 이제 얇은 회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쇼킹하게 왔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뭐 그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ROI가 떨어지고 사업 후에 적자가 나면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데 네. 중국은 이게 스테이트 캐피탈이야. 국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이 중요한 거고 이게 뭐 양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는 게 이게 이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의 반도체 기업하고 예. 중국의 지금 SMIC는 이건 국가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자본주의하고 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레보레토리에서 한 40% 일드가 나와야 램프업 그 대량 생산을 거는데 네. 중국은 제품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면 15%만 나와도 양산 들어가라. 그럼 공장 3개 지면 되지. 예.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것이 중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더 조금 그런 것은 미국이 강하게 이제 14나노 이하를 제재를 하다 보니까 증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14나노 이상, 28나노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레거시 구형 반도체 중국 점유율이 35% 된다. 월드마켓에서. 예. 미국이 이제 달랑 13%인데 미국의 3배나 되는 정도의 레거시 제품 마켓 쉐어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 주면서 이제 투자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뭐 TSMC, 우리 삼성, 뭐 인텔 다 합치면은 한 1,600억 이상씩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마켓이 뭐 기껏해야 한 1,200억 불 정도 규모인데 앞으로 만약에 공장이 정상대로 다 선다면 2년 반 뒤에 첨단 반도체는 엄청난 오버 캐패시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레거시 제품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꼭 요소수 사태 같은 예. 뭐 요소수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반도체에서 요소수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오히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무기를 활용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하나하나씩 잠식해가고 산업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전술을 어떻게 보면 잘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그럼 중국이 이런 행보를 계속 걷게 된다면 미국이 누르려고 했던 14나노 이상에서도 중국이 충분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면서 세계적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시간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반도체가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 대만 갔다가 지금 중국까지 넘어간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14기 우리나라 28배고 경제 규모가 뭐 우리의 10배가 되는 나라가 악심 먹고 한 제품만 개발하자고 하면 그거는 뭐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문제일 뿐 그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그 장비가 있어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중국한테 뭐 지금 EUV 장비를 줬다고 그러면 바로 5나노 바로 만들죠. 네. 그래서 이제 장비 국산화가 요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요거를 미국이 확 틀어막았고 예. 또 다른 동맹국들의 이제 장비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리소 장비나 CVD 장비 같은 첨단 산업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쓰는 핵심 장비들이 중국이 국산화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장비 국산화율이 뭐 한 20% 언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걸 언제 국산화하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CVD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예. 리소 장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28나노 정도까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5나노 밑으로 가는 이제 첨단 장비로 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이제 시칼 가지고 뭐 몇 번 난도질을 하든 간에 만들기는 만들겠지만 서방 세계에 비해서는 계속적으로 레깅하는 뒤따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한 뭐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그 정도 시간까지는 아마 서방 세계가 여전히 이제 우위를 가는 그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시칼로 회를 썰다가 거기서 이제 신공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뭔지 알죠. 새로운 기법이 맞아요. 이제 공법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최첨단 장비를 써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내는 쪽으로 그쪽에다가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기존 장비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첨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빨리 첨단 장비를 갖고 와서 첨단 시설 만들어서 첨단 제품을 만드냐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저런 모델은 이제 서방 그 선진 기업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무협지에서 보듯이 그런 이제 신공이 나오면 이건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네, 진짜 회칼 없어서 식칼로 회 뜨고 있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야 회칼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소리 나오면 미국 입장에선 정말 황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옥죄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중국 경제에 힘을 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게 다른 전략 전술을 취할 줄 알았는데 또 관세 폭탄 이런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선거용 그 정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전기차에 100% 보복관세 때리고 예. 또 뭐 반도체에도 50%, 태양광에도 50%.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코모디티도 뭐 나라별로 가격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 100% 이게 때리면 그건 장사하지 마는 거고 이건 끝난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것이 선거용 뻥인 것이 네.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계 1등하는 테슬라하고 붙어가지고 뭐 중국의 허접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살아남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100% 때린다고 하는 것이 네이밍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비아디가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립 서비스고 배터리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충격이 없냐를 보려면 도단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1등하는 비아디라든지 배터리 1등하는 CATL이라든지 또 이제 태양광 쪽에서 1등하는 이제 롱지라고 하는 회사 그 세 개 회사들이 50% 100% 보복관세를 맞았다고 그러면 이건 뭐 주가 대폭락 해야죠. 근데 주가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면 이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입에 뭐 보복관세, 통상, 무역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5월 달에 지금 철강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뭐 반도체까지 보복관세 얘기를 이제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바이든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4월 달에 작년 9월 이후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4월 달에 그게 보면 1% 내로 확 줄어들어서 박빙이었었어요. 근데 5월 달 들어서 다시 늘어난 거죠. 확대가 된 거죠. 바이든이 약해지고 트럼프가 강해지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의 표를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를 때리는 것이 트럼프의 뼈를 이제 지지율을 뺏어오는 그런 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실익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정말로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반도체에 대한 보복관세 50%가 이게 정말 센데 전기차가 아니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언제 시행하냐를 보면 반도체는 2025년에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2025년이요? 대선 끝나고.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에 대한 바이든의 보복관세 얘기는 이것은 선거용 이제 뻥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의 답은 주가에서 보면 된다. 최대로 타격을 받아야 되는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군요. 심지어 요즘 분위기는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자꾸 중국을 쳐다보거나 중국과의 관계가 괴리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CEO들이 직접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들 미국계 기업들에게도 뭔가 추가적으로 자신의 캠페인에 동참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 중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이 그 기업들이 정부 말을 잘 안 듣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영자를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앨런 머스크일 것 같아요. 미국은 대통령부터 온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서 공장 빼고 첨단 기술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 최대로 큰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어요. 그리고 애플은 이제 왜 공장을 안 빼냐. 여전히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의 90%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스벅이나 월마트는 왜 중국에서 전파 안 빼냐. 뺐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럼 자동차의 원조 할배지 포드는 중국에서 공장 뺀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GM 마찬가지로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이 미국이 얘기하는 것 좀 만만한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압박을 가하지만 정작 자기네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중국에 가서 미국의 CEO들이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가서 용벼청가를 불러요. 예.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이 망했다, 끝났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 작년에 1650만 대 샀고 중국이 3005만 대를 샀어요. 예. 전기차 보면은 미국이 한 120만 대 레벨인데 중국이 890만 대를 샀어요. 7배나 시장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정권은 뭐 4년마다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것 이제 이게 미국 경영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이제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공장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 예. 뭐 원론으로 보면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는 게 아니고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마찬가지고 전기차 회사들 마찬가지고 자동차 회사들 마찬가지로 이게 중국에서 공장을 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지하거나 이제 더 짓는 이유는 이게 미국이 보조금을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이제 미적거리는 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 시장이 없는데 어떡하냐. 보조금 받고 난 뒤에 생산해서 누구한테 팔래?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야, 소장님 정말 명언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의 행보와 미국의 행보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단어. 기술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을 지금까지 그래도 중국이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가장 큰 반도체 수요처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걱정마저 드는데요. 가장 큰 시장도 중국이 가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꼭 필요한 다양한 희소금속들 이쪽 분야도 중국이 확실히 모든 교두보를 잡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국산을 하고 60몇 조를 퍼넣어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예.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최대 리스크,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누가 크게 다칠 수가 있냐 하면 저는 그것도 또 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반대로 대미 흑자가 사상 최대로 많이 나는데 예. 그게 지금 자동차나 전기차나 배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의 한 40%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거의 80~90%를 중국에 의존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원자재 수급이 안 되면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누각이 될 위험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왜 리스크가 크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친구는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 큰데 트럼프는 첫 번째는 무역 적자를 이걸 줄여주는 나라가 친구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꾸 이제 어려운 것이 아마 그런 점들이 트럼프가 보는 이제 무역 적자 측면에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무역 흑자가 크게 늘어난 회사를 이제 체크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우리가 또 그 사이에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국가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마저 말씀 좀 이어주십시오. 여기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인데 네. 중국이 국산한다는 장비는 뭐 미국의 인류 회사들이 하는 장비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장비의 국산화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대폭 줄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돈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의 반도체 장비의 수출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이
이 1등하는 법을 배워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전기차에서 세계 1등을 하냐. 그 이유를 보면 테슬라라고 하는 매기를 한 마리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예. 세계에서 1등하는 테슬라가 오니까 상하이에 테슬라에 납품하기 위해서 전 세계 1등하는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 거죠. 공급망이. 그걸 중국의 회사들이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세계 1등이 돼버리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이 한 120~130만 대, 중국이 800만 대가 넘어가니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원가가 훅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비아디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1년 한 10만 대 정도 캐파인데 그걸 단 하루 만에 다 매진을 시켰어요. 와. 선주문이 다 돌아 나간 예.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제가 보니까 중국 한 달에 600대 이상의 전기차를 파는 회사가 54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터지는 그 치열한 경쟁이 예. 살아남기와 눈가 절감, 그다음에 신기술의 등장 이것들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생태계, 규모의 경제, 처절한 이제 경쟁에서 만들어진 가격 경쟁력하고 기술 경쟁력이 이게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유럽에서도 시장을 이제 석권하게 되고 미국도 들어오는 것에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열어놨다고 그러면 이건 이제 붙어볼 만한.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전기차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이 이 전략을 이걸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이 이제 신기술 개발에 이제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낮은 원가 또 신기술 그걸 통해서 세계로 나가는 이 전략.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중국하고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다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아,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더 암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란 나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 규모가 중국에 비할 바도 안 될 만큼 작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중국은 그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세계 선도 기업들을 매기로 풀어서 내부의 경쟁력, 품질 경쟁력도 확보하는데 일조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 들어오라고 해도 이 협소한 시장 보고 들어올 회사도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2차 전지, 뭐 전기 자동차 등등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육성하려면 정부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중국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중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40에서 90%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전기차의 원재료가 뭐 자동차에 석유로 가면 배터리에 들어갈 리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석유 없으면 아무것도 뭐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중동을 관리하듯이 중국은 우리의 제조 기지로서는 끝난 거지만 예. 우리 원자재 조달 기지로서의 중국은 이건 더 중요성이 커졌고 우리가 대중국 수입 비중이 줄지가 않아요. 수출 예. 비중은 줄지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스탠스를 바꿔서 중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래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굳이 뭐 우리가 중국에 가서 이게 오형 공장 안 하더라도 예. 중국에서 원자재 갖고 와서 유럽하고 미국에 팔면 되죠. 예. 거기서 지금처럼 무역 흑자를 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그런 이제 히토리부터 포함한 리튬 관련되는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들이 미중의 전쟁 속에서 한국이 날아온 돌멩이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현재와 같은 이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 뭐 그것만 유지가 되면 우리 전기차 팔아가지고 미국이 또 중국은 100% 법관세를 때리면 네. 전기차 시장은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예. 유럽 마찬가지로 이제 뭐 법관세 때리면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마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문제는 원자재 조달 안 되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지금은 한순간에서 우리 관계는 원자재 조달국으로서 중국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냉랭한 과정 속에서 혹여나 제 우려는 중국이 똑같은 전기차 만드는 데 필요한 희소 광물들을 중국
그 자동차 회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또는 적시에 주고 한국과 같은 회사들에게는 비싸게 또는 적시에 안 주고 그렇게 해서 경쟁 우위를 또 점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요소수 마찬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그게 결국은 이런 거죠. 뭐 소통을 왜 해야 되냐, 친구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선수 오른발 잘 쓰는 사람은 또 오른발로 공을 잘 넣고 왼발 잘 넣는 사람은 이제 왼발로 잘 넣는 것은 선수라고 부르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왼발 오른발 다 잘 쓰는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수죠 뭐. 그렇네요.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우리가 한쪽에 줄 서가지고 뭐 한쪽하고 잘한다는 것은 뭐 모든 나라 다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양쪽이 싸우는데 양쪽에 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공을 넣을 수 있는 것 그게 외교고 그게 실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려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중국을 왜 이제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뭐 실수를 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냐 그러면 저는 중국은 북한하고 미국을 반반 섞어 놓은 나라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지만 가보면 예. 이 자본주의보다 더 빨간 자본주의. 예. 돈 주면 맞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죠. 네. 미국도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데 그건 50%밖에 모르는 나라 두 개를 곱하면 0.25가 되고 25%가 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가서 보면 25%밖에 모르고 75%를 블랙박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오판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했었을 때는 너무나도 큰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요즘 중국의 주식시장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의 중국 주식시장이 잠깐 반등한 거 아닌가. 중국 정부에서 주식시장 어떻게 보면 호재성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부양책들을 내놓고 그걸로 인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견실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중국 증시의 상승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최근 한 달간 보면 이제 아시아 뭐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보면은요. 그래서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홍콩 뭐 이렇게 보면 최고 높은 상승률을 가졌던 게 홍콩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욕하면서도 이게 뭐 친해진다고 이 실물 경제는 싸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투자가가 바라보는 중국 그 자본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더 느껴보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한 3배 정도.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점인데 그 배경은 3년 동안 주가가 내린 나라하고 3년 동안 올라간 나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주가가 내리 빠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작년 7월 달이 아마 실물 경기로 보면 바닥이고 주가로 보면 금년 1월 달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턴을 해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래서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 중국 경제 위기다 망한다는 얘기를 뭐 3년 내내 했지만 지금 금년 이제 1, 4분기 GDP를 보면은 5.3이 나왔어요. 예. 작년 4, 4분기가 4.2고 3, 4분기가 4.9. 그래서 이제 휙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예. 마일드하게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투자가들한테 이제 조금 안심을 주는 거고 거기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주식시장 포함해서 경기 부양책을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퍼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아 마켓에 금년 들어가지고 어디서 돈이 많이 이제 왔냐를 보면 뭐 인도 난리를 쳤지만 인도는 돈 계속 빠졌고 예. 한국하고 중국만 돈이 이제 순유입이 됐죠.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은 돈은 애국심이 없다. 그래서 뭐 국가끼리는 싸우든 말든 돈 되면 들어가는 거고 돈 안 되면 빠지는 건데. 네.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돈들이 연초 이래로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조금 이제 주목할 일이고 그 얘기는 돈이라는 것은 뭐 물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거든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성장률이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데 네. 결국은 돈이 보여주는 시그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우리 서방 세계에서 보는 위기나 이제 끝이 났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리커버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제 그렇게 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번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진짜 결기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이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 발달이나 기술 발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 확실히 단도리 치겠다,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결기마저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부동산 주택시장 부양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국의 내수 경제가 너무 취약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라는 엔진을 다시 키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를 반등시킬 수 없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전환된 게 아니냐.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수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뭐 일견 맞는 해석인데요. 그러나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한국에서는 너무 과장된 위기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공업이 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몇 %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부동산이 그만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중국의 부동산은 GDP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계속 100개 쓰다 보니까 30% 넘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중국의 부동산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동안은 중국 경제는 부동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직도요? 그렇죠. 주택 보급률 뭐 도시화율로 봐야 되는데 도시화율이 중국은 65%밖에 안 돼요. 아직. 예. 그래서 뭐 우리 선진국이 한 80에서 83인데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매년 1% 이상씩 도시화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너무 크게 돼 있고 또 그게 이제 집을 지면은 맨 먼저 뭐 시멘트, 철강, 뭐 건자재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전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주택 보급률이 100%뭐 도시화율이 80%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보통은 부동산 어느 나라든 다 위기가 있고 과열이 있는데 보통 한 과열이 오면 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고 규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은 3년 반 동안 규제를 계속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너무 과도하게 길게 가져갔던 것이 부동산 경기도 죽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소비 심리를 같이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중국은 3년 반 동안 했던 모든 부동산 규제를 싹 다 풀고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완전히 스탠스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보니까 그 작년 전 초부터 해서 부동산 수요 진작책을 12가지를 냈고요. 부동산 기업, 부동산 개발상들한테 이제 경기 부양책을 10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합쳐서 22가지의 부양책을 냈는데 이것은 뭐 최근 20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부양책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 부동산은 작년 4, 4분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시차를 생각하면 아마 찬바람 불 때 아마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에는 중국 부동산에서는 플러스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인 부동산마저도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과 같은 분들 아니면 중국 정부는 잘 우리 중국 경제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떤 분은 뭐 GDP의 부동산이 30%가 넘는다고 하고 소장님 말씀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국의 특히 부동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게 중국의 빈집의 개수가 어떤 분은 10억 개가 넘는다 또 3억 채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그럼 맞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플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그 전체 가구 수가 한 4억 6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인 가족이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도시화율이 한 65%이기 때문에 집 전체가 중국이 한 3억 6천만 채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6천만 채가 뭐 빈집이다, 뭐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다 그러면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 과장이 된 거고. 근데 그거 누가 측정한 데이터 한번 보자 그러면 영국의 어떤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게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도 베이징, 샹하이, 션전을 가봐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집 세 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냐? 그건 아니죠. 심플하게 가서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과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2021년에 이제 흥다라는 회사가 1등 회사가 부도났고 이제 2023년에 보면 2022년에 보면은 빅구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예. 그러면 1등하는 게 부도가 났으면 나머지도 다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정서였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대우건설이 부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건설회사가 부도 났냐 그게 아니고 예. 1등하는 회사만 부도가 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은 돈을 대출해준 모든 은행이 국가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같으면 산업은행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도 농담이지만 제일 부실한 은행이 어디냐고 그러면 부도난 기업 다 구조조정 들어가는 산업은행이 가장 부실한 건데 산업은행 부도난다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대출해준 공상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은행은 국가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우조선 구조조정 하듯이 출자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투자가 데리고 와서 그렇게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중국의 부동산 구조 조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다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동산은 국가가 책임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3년 반 동안의 긴 제재에 그 후유증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꺼번에 이제 또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 그것들은 뭐 중국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살려다 죽였다 한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3년 동안 죽여놨던 거를 앞으로 한 1년 반 만에 이거 리커버 시키냐는 정부의 실력인데 뭐 중국 정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집중력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리커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중국 경제의 대외적인 경쟁력, 미국이 누른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닌 부분이 많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부동산, 이것도 가장 최종 대부자는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뭐 조선 등등 이런 분야에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시기적인 요점이 1980년대인데 이때 미국이 일본의 여러 산업들을 누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반대급부를 누린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를 삼저 호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여러 산업을 눌러주면 우리가 또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바이든,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까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둘 다 그 사실 위험합니다. 바이든 위험해요? 같은 경우는 예, 반도체에 대해서 더 강한 압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고서 공장을 짓지만 그게 반대 조건이 있죠. 중국의 5% 이상 증설하지 못한다. 예. 근데 문제는 방금 제가 하신 것처럼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 한 31%를 하는데 OEM까지 포함하면 60%가 넘어요. 예. 근데 우리도 뭐 반도체 수출에 거의 홍콩까지 포함하면 6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제재에 우리가 시장을 이거를 이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트럼프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미중이 무역 전쟁을 세게 했을 때 뭐 그런 말이 있죠.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고 미중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직접적으로 때리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중간에 끼인 나라 하나를 손을 볼 때 거기에 한국의 예를 들면 배터리나 전기차 회사가 원자재 측면에서 이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보다는 예. 각각의 당선이 됐을 때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대중국 정책에 우리 컨틴전스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다른 여러 컨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 보기에는 약간 미국에 좀 더 치우친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게 지난 2, 3년 동안의 기저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조금 나서면서 여지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외교라는 게 밸런스를 잡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묘한 상황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이제 선 이게 지금 맞지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유럽의 맹진 독일하고 프랑스는 전 세계가 다 나토가 유럽이 중국과 이제 경쟁 상태로 들어가는데 예. 아이러니한 것은 뭐 유럽의 맹진 독일하고 프랑스 대통령이나 총리는
연일 중국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로 쿼드 동맹이지만 이게 핵잠수함 기술 바꿔놔 가지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 다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외교 그것의 전형을 호주하고 유럽이 보여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럼 이런 나라들을 제재했냐? 뭐 제재를 한 게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와서라도 우리가 관계 복원을 많이 희망하면 중국은 우리를 받아줄 유인이 있을까요? 있죠. 반도체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중국하고 거꾸로운 관계가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중국이 말만 했지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죠. 반도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레버리지로 걸어서 이제 갈 수가 있고 또 미국도 사실은 한국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최첨단 반도체는 TSMC가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양안 관계가 불안해서 거기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한테도 레버리지를 걸 수가 있고 중국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기술이 봉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대만, 미국, 한국이 쿼드 동맹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사실은 한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아직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이유는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레버리지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면서 늘 좋은 게요. 소장님 같은 분께서 나와주셔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시 바꿔주는 게 참 저에게도 큰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